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부동산 폭락론자로 요즘 이름을 떨치고 있으신데 국내 1호 네.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 네. 예, 맞습니다. 브릿지고 네.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라고 하는데 그럼 부동산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네. 무한정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유, 그럼요. 어느 시점에서는 뭐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이제 뭐 조금 정체기를 하다가 올라갈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네. 부동산이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는 부동산을 뭐 매수를 하던 아니면 투자를 하던 하는 시기가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을 보면 될까요? 매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일단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서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특히 이제 소득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 상태로 들어가야 저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저는 관심 안 가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기회인지를 저는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 광풍이 불면서 저는 사실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에요. 왜?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지만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한 주도 사지 마라. 근데 저는 이거를 투자로 바꿔서 내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저류의 기회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 이해합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항상 고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라면 80%의 시간은 도끼 나를 가는데 시간 보내라. 이런 얘기를 네. 현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절호의 기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람으로 따진 뭐 성격 데이터, 능력 데이터, 체력 데이터 여러 가지 것들이 안정권으로 들어서면 그때는 누가 뭐라 하든 뭐 하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묵혀놓으면 돈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돼요. 주식도 이런 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결혼이란 걸 이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정근을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또 거기에서 거주할 집이나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네.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와 내가 지금 집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면 그냥 전세? 나 월세로 살아야죠.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한가요? 너무 위험하죠. 거래량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간혹 가다가 한두 건씩 발생되는 그런 거래를 가지고 좀 떨어졌다 해서 이걸 막 대세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활명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속이 답답합니다. 자, 저는 이제 미국 부동산 데이터도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 부동산 가격이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미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 사이클에 보면 2006년 가을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 서울의 강남 아파트가 언제부터 떨어졌냐? 2007년 3월 달부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떨어지고 얼마 있다가 올랐고 미국 부동산이 언제 바닥 쳤냐? 2012년에 바닥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이 2013년 중순서부터 바닥치고 올라가는 단지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차가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서울과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팔려고 내놓은 신규 주택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거래되는 게 있겠죠. 네. 이거의 비율을 체크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팔려고 내놓은 새 집들은 많은데 안 팔리는 거예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엄청나게 비싸고. 그래서 이 데이터가 2007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2008년부터 10이라는 숫자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왔고 그리고 쭉 가라앉고 이 데이터가 평온했습니다. 근데 올해 2022년 4월인가 5월 달부터 이 수치가 치솟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3, 4개월 만에 10이 넘었어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이렇게 치솟았다면 지금 거의 수직이에요, 수직. 7월달 데이터로도.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에서는
매물과 매매 건수를 왜 비교를 했겠어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지표고 이 지표가 지난 20년 동안 딱 2번 치솟았는데 그때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 부동산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네. 자, 이거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자, 거래량이 없는 거? 근데 뭐예요? 거래량만 보면 안 돼요. 쌓인 매물 대비해서 얼마나 거래가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매물이 어때요? 많이 쌓였죠. 살짝 최근에 줄어들긴 했지만 굉장히 많아요. 거래량 거의 없습니다. 왜? 수요자가 완전 무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거래량이 있으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이 시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대한민국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거래량이 없으니까 의미 없는 하락장이다? 아, 진짜 활명수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답답하네요. 네. 이런 논리는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단을 받쳐줄 것이다. 네.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막 진짜 막 30% 48%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는 전세라는 완충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네. 그럴듯한 얘기고 원래라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와 임대차 3법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완전 비이성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매 가격에만 거품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전세 가격에도 엄청난 거품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작년 말, 21년 말, 21년 초중반까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전세 대란 온다. 8월 달에 전세 대란 온다. 또 엄청나게 폭등한다 그랬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없었어요 그런 거. 전세 대란이 아니고요. 전세 가격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전세 가격도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이 전세가 받쳐줄 수 없을 만큼 거품이 꼈는데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전세도 대출 껴서 해요, 안 해요? 전세 대출 다 해서 다 하죠. 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마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이런 논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다? 이거는 완전 진짜 초보적인,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빌라를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전국의 아파트를 기준으로도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매매가와 전세가 둘 다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랬죠. 네. 자, 2012, 13년에도 부동산 관련한 기사 검색해 보세요. 역전세, 하우스 푸어 이 얘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밑으로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관련한 뉴스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거의 예언에 가깝게 지금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예언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의 다른 부동산 전문가와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뷰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는 잘 맞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물론 역전세가 모든 지역에서 다 일어난다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지금 80% 90% 넘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갭 투자가 횡행했던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입주 폭탄까지 있는 지역들, 이런 데는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대구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대구, 됩니다. 인천, 난리 날 겁니다. 내년이, 올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올해는 그냥 신고식 하는 거고요. 내년이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뭐 대구 같으면 수성구, 뭐 세종, 또 이게 각각 지역마다 다 나름 유명한 데가 있으니까 네. 그런 곳은 다시 네. 규제만 풀어주면 지지하고 올라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또 활명수가 필요합니까? 오늘 제가 봐서 한용수 한 100병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대구에서 지금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어디냐면 수성구입니다. 자, 인천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송도입니다. 자, 근데 서울의 강남은 안 떨어지고, 대구의 수성구는 안 떨어지고, 인천의 송도는 안 떨어진다? 100% 뭐다? 뇌피셜이에요.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규제를 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못 살겠다는 말들이 나. 부동산이 너무 비싸져서 못 살겠다. 그러면 정부가 규제를 하죠. 네. 그러면 우리 평범하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못 올라갈 거다.
그리고 또 일부 큰 역사의 사이클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봐라 정부가 규제하니까 지금 떨어질 거 아니냐 들어보면 어때요? 그럴듯하죠. 예. 근데 어때요? 그때마다 잠깐 수그렸다 또 올라가고 또 정책들은 또 잠깐 주춤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 상승장에서도 정부가 5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근데도 계속 올랐잖아요. 자, 완화도 똑같아요. 자, 완화한다라고 해서 조정적 풀어준다라고 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전 재산 다 걸 수 있습니다. 네. 안 돼요. 자, 뭐냐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40% 고평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다시 상승으로 올릴 정책을 펼친다, 안 펼친다? 펼쳐야죠. 아니요, 펼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거품이 더 빠져야죠. 아직도 빠질 거품이, 그러니까 산이 깊으면 골이 깊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산이 너무 높았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네. 그런 걸 펼치면 좀 네. 덜 떨어질 수는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나요? 자, 그는 떨어지다가 잠깐 주춤하고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매크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금리 추이가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의 끝판왕은 뭐냐면 이걸 해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계속 심각해지면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풀거든요. 양도소득세 완화. 맞아요. 양도소득세 완화가 아니라 이 기간에 사면 양도소득세 1도 안 물게. 이명박 대통령 때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그때도 나왔고 IMF 이후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97년 IMF 크게 떨어져 2008년 이후 그때마다 나왔던 대책들이고요. 그런 대책이 나온다. 그때는 사야죠. 네, 그때는. 근데 그런 정책을 펼쳐내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더 하락해야 된다. 4년 안에는 아니요, 그렇게 안 걸립니다. 그렇게 안 걸릴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최소한 5,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IMF형 급락 패턴이라고 제가 맞습니다.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2, 3년 후에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계속해서 모아놓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일 수도 있겠네요. 예금, 저축 뭐 그렇죠. 이렇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의 장점은 뭐죠? 내가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를 계속 많이 주잖아요. 자, 부동산 사면은 취득세 내야죠. 등록세 내야죠.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내야죠. 은행 이자 내야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본전만 해도요, 손해예요. 근데 이거를 뭐랑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다가 안전하게 이자 주는 거 예를 들면 지금 3%는 이자 주죠. 요즘 4%들 그래, 많이 4%.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럼 대출은 7%, 8%예요. 이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 나죠? 11% 차이를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금리 때는 은행에 놔둬봐야 1%도 안 줘요. 네. 대출 이자는 2%야. 이거의 갭은 얼마예요? 3%. 그러니까 그때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투자에 광풍이 불지만 지금처럼 이 갭이 11% 이상 안전하게 어차피 내가 은행에 놔둬도 3% 4%씩 이자 주는데 뭐하러 리스크를 안고 이 대출 이자 그 큰 이자를 부담해서 집을 사고 주식 투자를 하냐고요. 쭉 이제 데이터를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뭐 지방이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투자할 만한 곳은 공부를 해보면 있긴 네. 있는 건가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제주도 뭐 이런 데는 아니요,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과 임대차 3법 때문에 전국을 너무 다 뜨겁게 달고 나가지고 이제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뭐 블로그도 네. 이제 들어가 보고 책도 보고 유튜브 보는데 블로그에 네. 원래 책 4월 달에 책을 네. 내시면서 적었는 글 중에 올해 안에 2,000에서 2,300 네. 정도 가고 네. 달러 1,230원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오를 것 네. 같다라는 거를 이제 써놓으시고 네. 그 제일 메인 화면에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틀리면 욕 바가지 얻어먹을 건데 라고 했는데 그게 다 맞았어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도 환율 이거 지금 1,300원 뭐 이렇게 넘어갔을 네. 때 이거보다 더 오를 것 같다는 네. 얘기도 이제 하셔서 네. 제가 이제 재테크 부동산 전문가라고 불러놓고 왜 저런 걸 물어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까지 맞추셨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이제 1,440원 넘어가고 1,500원 넘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예. 그냥
여러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미로 유출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네네. 거고요. 지난 몇십 년 동안의 환율 차트를 보시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급등했던 구간은 딱 3번 있었습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지금 20 몇 년 만에 지금 3번 있다는 얘기는 아주 드문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던 시기에는 단 한 번도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계속 급등을 했어요. 제가 이제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매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잖아. 네, 언제 팔 그렇죠. 건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수학과를 또 나왔으니까 수치로 계산을 해봤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IMF 때의 환율이 급등하기 전에 저점과 그 다음에 금리위기에 급등하기 직전의 저점 그리고 최근에 2021년 1월 달이 환율 저점이었잖아요. 네. 그때의 저점이 계속 높아요. 더 높아지고 저점이. 그리고 IMF 때 달러가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160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어요. 160, 70% 정도. 그리고 금리위기 때 달러가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올라가면 77%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지금 발생하는 위기는 저는 금융 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봐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네. 뭐냐?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금융위기 직전에는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때 사실 가계부채 별로 심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GDP 대비해서 둘 다 100%가 넘은 유일한 시기에 지금이. 그래서 대출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 기업이나 네. 개인이나. 그런데 금리가 어때요? 지금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적이 없어요. 파월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네, 올릴지.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까지 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거품이 주식 거품도 많이 꺼지고 있고 네. 부동산 거품도 많이 꺼지고 있고 이게 저는 대한민국 경기에 2008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격을 줄 거라고 봐요. 물론 IMF만큼은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IMF 때와 금융위기 어느 즈음 그러면 환율이 IMF 때는 2,000원까지 갔고 금융위기 때는 1,600원 정도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1,600원과 2,000원 어느 사이 즈음이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1,600원 넘으면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도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관점을 바꿔본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그동안은 1,600원에서 1,900원 사이만 움직이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사람들 뭐 전문가 분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머릿속에는 위기가 터져봐야 1,600원에서 1,900원 어느 사이구나 라고 고정관념이 아마 박혀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가격으로 한 게 아니라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로 계산해 보니까 네. 어떻게 나오냐? 이번에 금융위기 때만큼 상승한다. 그러면 환율이 1,900원 정도까지 가야 되고요. 만약에 IMF급까지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2,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 수치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치는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달러를 언제부터 팔 거냐? 일단은 5개월 이동평균선이 깨지지 않는 한은 계속 들고 갈 거고요. 예. 자, 그리고 5개월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올라갔는데 얘가 1,900원 이상 올라간다, 만약에. 그러면 1,900원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앞으로 뭐 6개월 1년 올라간다? 이런 일은 저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환율의 상승과 주가 하락의 각도가 지금 굉장히 이게 각도 비슷하다. 자체가 예.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의 하락폭, 그 다음에 환율의 상승폭 차트를 보면 굉장히 가팔라요. 그리고 이렇게 가팔라지게 되면 이 가팔라지는 구간이 그렇게 길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짧으면은 지금부터 3개월, 네. 길어도 한 6개월 정도 어느 즈음에 환율의 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는 분할 매도를 아마도 해 나갈 것 같아요. 얘기를 나온 김에 조금
너무 이렇게 막 심각한 얘기를 해서 아, 좀 가벼운 얘기. 지난번 봤을 때보다 몸도 더 좋아지시고 그래갖고 네. 좌우명 이런 게 있나 이렇게 보니까 꾸준함을 굉장히 네. 네.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세상에 모든 것보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네.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네. 보통 저희들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 요즘 재밌어 하는 거 아, 즐기면 네. 되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꾸준함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정확하게는 한 12년 전. 네. 그때까지의 저는 운동은 하나도 안 했고요. 네. 주말엔 게임만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만. 몰랄게요. 지금 왜냐면 이제 평일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싶으니까 게임으로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때도 가지고 있었던 이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책 읽는 거였어요. 근데 책에서는 참 이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현실의 저랑 이 책에서의 제가 꿈꾸는 이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제 스스로 자괴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가만 내비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말로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결단을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마음먹은 게 뭐냐, 현실 세계에서의 내 능력치를 다 맥스를 찍어보자. 힘, 민첩, 체력, 지능 이 모든 걸 내가 현실 세계의 김기호를 맥스로 찍어보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금융은 끝, 주식 투자는 하지 말자. 이걸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금융 투자를 하게 되면 맨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를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데 매일 이거 보고 그냥 돈 따면 돈 따는 대로 붕 떴다가 또 주식 박살나면 또 박살나는 대로 또 멘탈 갔다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자들은 다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케이, 여기서 마약 같은 도파민을 유도하는 주식 끊고 부동산을 파자. 그리고 부동산 파고 꾸준하게 정말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담배를 끊고, 원래 제가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약골이었어요, 약골. 네, 정말 소주 한 병 먹으면 오바이트 하는 스타일. 지금은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다 제대로 된 방법으로 다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의 이걸 만든 게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저는 대표님을 이제 모셔서 부동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실천을 했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뵙기에는 고지에 올라섰는데도 그 루틴이나 그 패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점 더 발전하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작은 채널이지만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듣고 싶은데 다음에 또 주제도 그럼요. 개인적인 얘기를 덧붙여서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김기현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또 웃으면서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좋은 날은 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